삼성전자가 오늘 재팟을 날렸죠. 여기에 지수도 5,500 날렸습니다. 설을 앞두고 외국인들이 왜 들어올까요? 뭐 이런 것들 한번 고민해 보시면 즐거운지 않을까요? 보통 우리가 설 연휴, 이렇게 연휴 앞두고서는 보통 좀 움츠러들기에 마련인데, 이렇게 급하게 외국인들이 오늘 지금 들어왔다라는 것은 설 신경 안 쓰겠다라는 거죠. 설 동안에 트럼프가 뭘 할지, 글로벌 경기에 대한 어떤 변동성 신경 안 쓰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 있어서는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자, 일단 실적과 관련해서 이제 내일까지 이제 주요 리포트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제 설 지나고 나서 이제 19일 날도 이제 마감 리포트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상당히 재미있는 리포트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거리들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공부할 거리들을 풍부하게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마치는 시간까지 다 같이 해주시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리온입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 최근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생각하지 않았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가 호실적이 나타나고 미래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의 대표적인 주식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교보증권에서 나왔고요. 오리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각 나라별로 매출을 정확히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 중국, 뒤에 가면 우리가 이제 그 베트남, 러시아 이런 나라들을 좀 봐야 되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파이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팔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커머스와 다이소의 성장 채널에 이제 또 오리온 이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다이소 가시면 오리온 제품 보실 수 있고 이커머스에 또 들어간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성장을 좀 이끌었다라는 거죠. 매출액은 YOY로 4% 늘었고 영업이익은 YOY 기준으로 14% 넘게 올랐다라는 거죠. 하지만 일부 코코아라든지 유지 등 일부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이, 요건 어떻게 보면 이 원재료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제품 가격, 그러니까 앞으로 매출과 영업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이게 상당히 좀 애매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원재료 가격이 올라오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초코파이가 예를 들어서 1,000원이면 원재료 가격이 대략 한 뭐 전체로 봤을 때 1,000원 한 800원 정도 되겠죠. 한 20% 정도. 지금 영업이 14%니까 어떻게 보면 850원이죠. 850원인데 이게 이제 코코아 가격이라든지 주요 이제 가격들이 올라오게 되면 결국 가격을 밀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요 밀 때까지의 그 그 상황이 상당히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경제학적인 용어로 메뉴 코스트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식당에 가보면 식당에서 메뉴들을 이렇게 활발하게 바꾸지 않죠. 활발하게 바꾸지 않는 게, 때로는 뭐 원재료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할 때마다 가격을 올렸다 떨어졌다 하면 메뉴판을 매번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소비자들한테 혼란을 줄 수도 있고 메뉴판을 바꾸는 비용 또한 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견뎌낸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경제학적인 용어로 메뉴 코스트라는 그런 개념인데요. 지금 이제 코코아 가격이 어느 정도 요 15% 이내에서 움직일 때는 오리온이 좀 견뎌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20% 정도에서 견뎌내다가 안 되면 이제 밀어 올리는 건데, 최근에 이제 밀가루 설탕 가격에 대해서 정부가 담합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적발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원재료 가격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튼 요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본다라면 오리온 같은 경우 단순하게 매출과 영업이 늘어난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원재료 가격이 어떻게 플렉시블하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이익단이 좀 변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상당히 좀 재밌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매출액이 1% 늘었고 영업이익은 조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감소됐어요. 카테고리는 파이가 좀 덜 팔렸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많이 팔리는 게 파이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덜 팔렸다라는 것들이죠. 춘절 물량 일부가 12월 달에 반영됐으나 반영되어서 1월 달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작년 거죠. 작년 건데 1월 달에 오히려 좀 매출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제 2016년 1분기에 이제 반영되는 거고, 이익은 일부 신규 입장에 따른 시장비 증가 및 원가 상승이 부담이 됐다. 이게 무슨 얘기죠? 이익은 일부 신규 입점에 따른 시장비 증가가 됐다. 원가 상승은 뭐 여러분들 앞서 얘기한 거와 지금 이제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원가 상승은 이제 코코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인데, 신규로 입점할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간다라는 거죠. 신규로 입점할 때 우리가 이제 비용을 좀 지급한다라든지 광고 선전비를 지급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신규로 입점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비용이 들어갔다. 이거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신규로 입점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광고 선전비를 지급했다.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이거는 좋다라고 봐야 되겠죠. 미래를 위한
투자 개념으로 본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를 위한 투자 개념이고 4분기 때 매출이 줄어든 게 아니죠. 매출은 늘었죠. 매출이 늘었다라는 것은 신규 입점 효과가 일정 부분 반영됐다라고 보고 단지 지금 이번 분기랑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정도까지는 광고 선전비에 대한 어떤 부담 때문에 영업이익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만 미래를 위한 투자를 광고 선전비를 했다라면 그 부분은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죠. 이 광고 선전비에 대한 논쟁이 상당히 좀 흥미로운데요. 돈은 빅테크로 흐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된 책인데요. 거기서 보면 우리가 광고 선전비를 일회성 비용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일부 빅테크 기업들이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떨어야 되느냐 이런 회계사항의 어떤 논쟁을 불러일으킨 책인데요. 상당히 저도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런 것처럼 미래를 위한 투자다라는 개념은 단기간의 비용을 떨어냄으로써 기업에겐 부담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장기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매우 고무적인 부분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베트남 같은 경우 매출액이 6% 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영업이익은 또 줄어들었어요. 파이나 뭐 이런 것들은 늘었습니다만 신제품 우리가 이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줄었다. 이 베트남 같은 경우는 좀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 증가율보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좀 낮죠.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매출 증가율은 할인처 행사 확대 및 라인 증설에 따른 생산이 늘어남으로써 매출이 좀 늘어났다라는 부분들이고 다만 행사 프로모션 확대, 운송비 단가 상승, 창고료 상승 등으로 매출액 대비 이익 증가 폭이 제한적이었다, 적었다라는 부분들이죠. 이제 이런 분들 여러분들 벌써 이제 우리가 9일째 되는 날인데 좀 따라오실 수 있죠?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비용들이 어느 정도 늘어나느냐 하는 부분들 결국 매출도 우리가 봐야 되지만 비용을 어떻게 적절히 통제하느냐라는 부분들이죠.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운송비가 늘어났고 창고비가 늘어났다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행사 프로모션을 확대함으로써 우리가 비용이 조금 늘어났다라는 부분들은 앞서 언급드렸던 것 같이 미래를 위한 투자였다 이런 부분들이죠. 자,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리온 같은 경우 주주환원 서프라이즈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놓고 보면 공시를 통해서 주당 배당금을 3,500원 지급을 결정했다. 총 배당 금액은 1,384억으로 2025년 연결 배당 성향은 36%로 배당 소득 분리과세 요건에 부합했다라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올해 이제 그러니까 배당 소득 분리과세가 202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최소한 25% 이상 배당 성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융주들을 해서 뒤에 가서 또 증권주가 하나 나오는데 증권주 같은 경우 25.3%인가 1%인가를 올해 배당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25% 하기를 좀 낯간지러웠는지 조금 그거보다 좀 높게 한다라고 하면서 결국 그 수준을 맞춰가는 거예요. 이렇게 배당을 좀 많이 주는 부분들로 맞춰가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에 이제 부합을 하는 거죠. 왜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에 부합을 해야 될까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에 부합을 하게 되면 배당 ETF라든지 배당 펀드들이 이 종목들을 편입시킬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수급들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노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배당 성향을 맞추기 위한 노력들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2028년까지 고배당 기업 요건 충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갈 것으로 언급을 했고요. 중장기 주주환원 계획에 따라서 연결 배당 성향 25%를 발표한 바 있다라는 거죠. 주주환원 계획 대비 그러니까 25%를 얘기를 했는데 36%를 했으니까 10%포인트 초과 달성 제시한 점은 고무적이다라는 거고 향후의 DPS 그러니까 주당 배당금 같은 경우 상향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을 했다라는 거죠. 이에 따라서 투자 의견을 바위로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16만 원 상향 조정했다. 목표 주가 16만 원은 2026년 EPS에 PER 13.8배를 적용했고 이것은 최근 3년 평균 밴드 상단 수준을 반영한 것이다. 아마 리포트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단어가 좀 낯설 겁니다. 우리가 PER, 타겟 PER을 13.8배. 왜 13.8배로 했을까요? 그냥 14배 하든지 12배 하든지 뭔가 딱 떨어지는 게 좀 심플해 보이지 않습니까? 13.8? 그럼 13.9는 안 되나요?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겠죠. 그런데 논리적 근거는 3년 평균 밴드 상단에, 그러니까 그 오리온이 3년 평균으로 PER 13.8배가 평균적으로 가장 높았었던 시점이니까 거기까지 갈 거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들은 과학적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과학적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과거 사례 근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들이라 조금 비과학적인 부분들도 있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논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적합성,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리포트를 참 읽다 보면, 리포트를 처음에 잘 보시지 않았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리포트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정확히 파고 들어가면 좀 낯설죠. 하지만 리포트를 꾸준히 보다 보면 이런 부분들은 쉽게 적응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자가 좀 높았었네요. 자, 오리온 실적을 우리가 좀 보면 16만 원 상향을 했는데, 자, 제가 좀 복잡한 표를 좀 갖고 왔습니다. 복잡한 표를 갖고 왔는데 오른쪽으로 보시죠. 오른쪽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출이 한국과 중국 매출이 굉장히 크죠.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각각 1조 넘는 부분들이고, 특히 중국 매출이 한국 매출을 추월했다라는 것들이죠. 베트남과 러시아 같은 경우 비중이 대략 한 절반 정도 내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베트남과 중국에 있어서 매출액 성장 속도가 매우 가파릅니다. 특히 러시아 분야에 있어서 성장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 중요한 의미를 갖냐라면, 매출의 차이에 따라서 영업이익도 다른지 똑같겠죠. 근데 맨 밑에 보면 OP 마진을 보면 비슷해요. 전체적으로 OP 마진을 보면 비슷하다. 이건 뭐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결국 매출이 커지면 이 기업의 이익은 어떻게 된다?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각 나라들마다 OP 마진이 격차가 심하면 OP 마진이 높은 쪽의 매출이 늘어나야 되죠. 하지만 한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 포화 상태다라고 보면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룸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성장성이 높은 곳은 어디죠? 거대한 땅덩어리 러시아가 우리한테, 오리온한테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러시아에서 초코파이를 하나 파나 한국에서 초코파이를 하나 파나 이익은 똑같아요. 근데 한국에서 초코파이를 하나 더 팔기 위한 노력보다 러시아에서 초코파이를 하나 더 팔 수 있는 노력들이 더 간단한 거 아닐까요? 더 간단하고, 그렇게 된다라면 매출 비중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오리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다라면, 베트남, 러시아 언급이 나오면서 매출이 증가했다라는 얘기 나오면 러시아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 주가가 아니라 오리온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폭발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갖는 거죠. 단순하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코코아에 대한 어떤 그 비용 부담에 대한 부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그 베트남과 러시아 쪽에서 매출이 얼마큼 늘어나냐가 오리온의 향배를 결정한다라는 관념으로 보면 상당히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휴젤입니다. 오늘 휴젤 8% 빠졌나요? 오늘 휴젤 8%가 빠졌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휴젤을 보셨던 분들은 정말 한숨이 푹 나오는 그런 분들인데, 자, 한번 살펴보죠. 오늘 하나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하나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4분기 리뷰를 하면 한 박자 쉬고 다시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휴젤은 4분기 매출 1,190억, YOY 21%, 영업이익은 586억, YOY 26%, 영업이익률 49%를 달성을 했다. 2025년 2분기에 이어 또다시 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사상 최고치, 컨센서스도 상회했다. 사업부별로 톡신이 700억,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톡신 국내는 195억, 수출이 521억.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상당히 좀 많았죠. 수출에 이어서 역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 필러 스킨 부스터 같은 경우 300억, 국내 55억, 수출이 또 250억. 역시 수출로 먹고 사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화장품 기타는 160억. 그러면서 영업이익은 지역 믹스 개선 효과와 기존에 예정되어 있었던 3공장 허가를 위한 비상업용 배치 생산이 지연됨으로써 수익성이 달성됐다. 이거 뭐냐면 수출 믹스 개선이 이제 전체적으로 크게 증가되면서 영업이익이 늘어났다라는 부분들이 돼 있다라는 거고, 비상업용 배치 생산이 지연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익이 나지 않는 생산이 이연됐기 때문에
4분기 때 이제 나타났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연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분기에는 요 이연된 부분들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약간의 수익성을 좀 갉아먹겠죠. 그러면 수익성을 갉아먹는다라는 얘기는 오늘 주가 조정에 하나의 비밀을 제공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겠죠. 자, 그 다음 내용을 좀 보죠. 좀 더 빠르게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될 직판에 대한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하반기부터 유통회사인 베네브를 통해서 간접 판매와 미국 직판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모델 시작을 예정이고 연초에 전체적으로 직판을 앞당길 거다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판관비로 250억에서 300억을 집행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판매 관리비를 300억인데 300억이 어느 수준이죠? 자, 전체 영업이익의 대략 절반 정도죠. 영업이익의 절반, 매출의 4분의 1을 판매 관리비로 투자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판매 관리비를 이제 광고 선전비로 집행하면 이건 감가상각 안 합니다. 여러분들 앞서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판매 관리비로 이렇게 지급을 한다라는 것은 감가상각을 안 하고 비용으로 떨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4분기 이익의 절반을 비용으로 떨어야 된다라면 앞으로 이익이 그리고 그 우리가 비상업용 생산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난다라면 지금 좋은 건 오케이 알았어. 다음 분기에 좋아? 아니 글쎄 이게 오늘 주가 하락에 대한 전반적인 이유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데 하나증권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직판 준비를 위해서 가장 크게 봐서 직판을 한다라는 것은 인건비의 그 비용이 커지는 건데 하반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1분기부터 분산 반영함으로써 특정 분기에 집중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평탄화 작업을 한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영업 인력의 3분의 1 하면서 순차적으로 영업 인력을 이제 늘어간다라는 거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조금 요거는 좀 차분히 지켜보자라는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전체적인 매출, 그러니까 영업이익의 절반을 2026년도에 이제 쓸 거니까 이거는 이제 분기로 나누면 그렇게 부담이 크지는 않는데 그 직판을 한다라는 것은 위험성이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매출이 자 그만큼 따라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들까지 있고 일단 비용은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아모레퍼시픽에서도 살펴봤듯이 아모레퍼시픽이 그 설화수 직영 매장을 없앰으로써 영업이익이 개선됐죠. 오히려 설화수 직영 매장을 갖고 있는 것이 독이 됐기 때문에 설화수 직영 매장을 철수함으로써 수익성이 개선된다라는 것 때문에 아모레퍼시픽 주가가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저희가 지난주에 다뤘었죠. 근데 반대로 휴젤은 공격적으로 직판을 위한 투자를 감행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직판을 하면 위탁 판매보다 수익성이 더 개선될 수도 있겠죠. 직판하고 있는 커피숍의 대표적인 게 어디죠? 스타벅스죠. 위탁 판매 그렇지만 우리가 뭐 백다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가맹점주들이 따로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본사 입장에서는 이익이 달라지는 규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조금 오늘 우려했던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려지는 거예요. 내가 장기 투자자냐 단기 투자자냐라는 개념이죠. 장기 투자자면 그리고 휴젤의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래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보면 이 리포트를 통해서 조정시마다 매수를 하는 것은 기회일 수 있겠다라고 받아들이실 수 있겠죠.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단기 투자자라면 야 휴젤이 좋은 건 알겠는데 단기적으로 돈을 좀 쓴대. 그러면 나는 조금 지나고 나서 살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리포트를 하나 놓고 이 리포트를 모두가 동일한 결론을 내리는 건 아닙니다. 내가 단기 투자자냐 장기 투자자냐 가치 투자자냐 모멘텀 투자냐에 따라서 하나의 리포트를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다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십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휴젤 같은 경우 글로벌 마케팅 강화로 판매 관리비가 증가하고 외형 성장이 상쇄되면 수익성 유지가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상쇄하면서 수익성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건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 사업에 대해서 300억 투자가 되고 메디컬 마케팅 및 지급 수수료가 전년 동기 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R&D 비용까지 늘어난다라고 본다라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비용이 좀 들어갈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비용을 미래에 대한 투자로 보느냐 아니면 단순하게 그냥 어떤 소모성 비용으로 보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왜냐하면 뭐 단기간에 치고 빠지겠다라는 개념보다는 요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리포트를 보여주시면, 사업 확대에 따른 본격적인 마진 확대는 2027년에 나타날 걸로 봐요. 그러면 지금쯤 어떤 모멘텀을 적극적으로 아니다 하더라도 2027년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보면 올 하반기부터 휴젤에 대한 관심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다 기억하기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도 매일매일 리포트를 여러분들보다 더 깊게 보죠. 아무래도 공부는 제가 더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 휴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 같은 경우 휴젤을 많이 관심 있다 그러면 포스트잇에다 씁니다. 그래서 PC 옆에다 붙여둡니다. 그러면서 하반기 때 휴젤이 업황이 개선될 걸로 보니까 여름 때부터 보자, 이렇게 적어놓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메모해 놓으시는 것도 좋은 하나의 전략이 될 것이다. 뭐 매매 일지를 써라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3프로에 나오시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뭐 그건 당연한 얘기고,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휴젤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톡신 매출이 더 커요. 필러 스킨 부스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왜냐하면 그런 비중들이 일정 부분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전체적인 매출 비중에서 차지하는 부분들은 톡신 비중이 점점 오히려 커지는 부분이다. 필러 스킨 부스터 같은 경우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OP 마진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부분들이다. 여러분들 필러 톡신 같은 경우는 독극물입니다. 톡신 같은 경우 정말 우리가 원액을 이제 주사 맞으면 굉장히 큰일 난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독극물에 물 탄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피부가 경직이 돼서 이렇게 빵빵하게 움직이는 부분들이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OP 마진은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이다.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젤 같은 경우 이제 전체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출과 매출 원가율, 매출 이제 총 이익률을 놓고 보면 올해가 좀 줄어들 걸로 보죠. 우리가 수익성을 놓고 보면, 자, 지금 제가 이제 빨간 표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보는 표입니다. 실전에서 보는 표를 직접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4,250억에서 올해 5,430억, 내년에 7,630억.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미국에 대한 직판 이런 효과를 현재 지금 매출액에 반영을 시켰다, 안 시켰다? 시켰다. 전체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뭐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왜 그러냐면 올해 판관비가 늘어난다라는 개념이죠. 작년에 판관비는 1,300억이었지만 올해는 거의 2,000억 가까이 그 판관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도 늘어날 것으로 보지만 일단 부담은 올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 작년 대비 올해는 조금 감익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죠. 제가 이제 찍어만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하나 나중에 한번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하죠? 자료실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가능하셔서 자꾸 눈에 익히세요. 자꾸 눈에 익히시고 제가 이제 강의 영상을 하나 업로드를 곧 시킬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요 내용들을 제가 설명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잘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영업이익 증가율이 올해는 꺾입니다. 올해는 꺾이기 때문에 휴젤이 최대 이익을 냈지만 그거는 이제 백미러고요. 앞에 대한 가이던스는 올해보다는 내후년에 있기 때문에 올 중반기 때 휴젤을 한번 보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금융지주입니다.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 뭐 한국금융지주 우리가 전체적으로 뭐 굉장히 좀 어마무시하게 좀 날아가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죠. 이런 주식, 그러니까 한국금융지주가 만약 꺾이게 되면 우리가 증권사라든지 은행들 이런 쪽들도 조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차용준은 지금 나와가지고 9일째 되는데 왜 핵심 종목은 얘기 안 하고 비핵심 종목을 얘기하느냐?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얘기해야지 왜 다른 걸 얘기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할 겁니다. 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리포트 지금 안 나옵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오늘 하나 나왔고요. 그다음에 엊그저께 하나 나왔고 리포트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리포트가 다루지 않아도 많은 내용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진 부분들이고, 하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여러 종목들을 다양하게 살펴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리포트를 좀 친숙해지는,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입교 과정이죠.
우리가 지금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전반적으로 다 다뤄야 되는 거죠. 저는 특정 섹터만 다루지 않습니다. 모든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향유를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리포트를 보는 거, 주식을 보는 거, 그 시야를 좀 넓혀 드리는 것이 제 몫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도체는 워낙 우리 김장일 본부장님이 튼튼하게 3%에서 반도체를 좀 답보하고 있기 때문에 저까지 거기에다 숫자를 얹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정말 좋은 종목들, 다양한 종목들, 그리고 리포트 보는 방법에 집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역할 분담이죠.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서로 좀 말이 좀 길었고요. 보수적인 충당금 적립 기조로 컨센서스를 하회했다. 전체로 컨센서스라는 것은 뭐죠? 이게 상당히 웃긴 거예요. 자기네들이 예측해놓고 자기네들 예측치보다 높았네, 낮았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저는 한때 좀 웃긴다라고 표현을 좀 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이제 좀 그냥 재밌게 좀 느껴지는 부분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어떤 이런 컨센서스가 모여서 펀드 매니저들이 움직인다라는 측면에서는 의미는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 보수적 충당금 적립. 요게 무슨 말이죠? 보수적 충당금 적립이죠. 충당금은 뭐죠? 충당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손실이 예상이 될 때 그 손실을 미리 비용으로 잡아버리는 겁니다. 자, 충당금은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들을 미리 비용으로 잡아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죠? 누가 산정하죠? 금융감독원이 선정해 주나요? 아닙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과거 사례에 따라서 이런 정도의 우리가 손실이 있었다. 아니면 특정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손실이 예상이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분기 실적이라 우리가 이제 감사 보고서가 안 나오지만 사업연도 보고서가 나오면 이제 감사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감사 보고서에 보면 이제 주석사항에 대해서, 요 말을 이해 못 하시더라도 일단 따라오세요. 주석사항에 대해서 충당금 계정을 우리가 들어가 보면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충당 금액이 나왔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감사 보고서가 나오면 제가 이제 감사 보고서 특집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텐데 할 게 너무 많네요.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어찌 됐든 이거는 스스로가 설정한 겁니다. 하나 보고요. 또 보수적이다라는 것은 이거는 우리 그 회계 원칙에 있어서 회계 원칙입니다. 보수적이라면 뭔가 가능성이 있으면 무조건 회계에 잡아버립니다. 뭔가 가능성이 있으면 회계에 잡아버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단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보수적, 그러니까 충당금, 그러니까 한국금융지주는 뭔가 앞으로 손실이 예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비용으로 떨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면 이제 밑에 빨간 거예요. 바로 이제 보고 이제 또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부동산 PF 관련해서 500억을 적립을 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IB 실적이 감소한 부분들. 그러니까 부동산 PF에서 뭔가 손실이 500억 정도 발생할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500억을 떨어버렸다라는 거고, 금리 상승에 따라서 채권 운용이 부진했고 원달러 상승에 따라서 환차손 감소도 운용 손익이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떨어버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면에 자회사 저축은행에서도 개인 신용 대출값 조정으로 충당금이 전입된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뭐냐면 저축은행, 자회사 한국저축은행이 있거든요. 한국저축은행에서 우리가 대출을 주고 돈을 못 받을 것을 1,000억을 감안했는데 보니까 1,000억을 다 받았어요. 1,000억을 다 받았기 때문에 다시 환입시킨 거예요. 요건 이익으로 좀 들어온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연결이란 단어가 나오고요. 자, 여러분들 좀 제 노란색 표 보이시나요? 연결이란 단어가 나오고 자회사라는 단어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연결은 뭐죠? 설명드렸습니다. 연결이라는 것은 내가 지배하고 있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한국금융지주가 지배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이익과 비용을 다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100% 지배하면 다 갖고 오는 거고, 그렇지 않고 지분만 하면 지분만큼만 이익과 이런 걸 갖고 온다라는 건데, 그게 연결이고요. 그 중에서 자회사, 저축은행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익이 들어오고 나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연결이란 단어가 안 붙으면 뭐다? 한국금융지주 그 하나의 회사만 보는 거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 충족은 서프라이즈다. ROE 대비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존재한다라는 건데, 동시에 발표한 연간 현금 흐름 배당은 DPS가 8,609
25,690원이에요. 기존에 이제 7,000원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8,690원을 하면서 25.1%.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0.1%좀 오버했네요. 이건 좀 이해해 줍시다. 25%한 게 아니라 25.1% 분리가 그래서 90원이죠. 90원까지 맞춰가면서 딱 1% 맞춘 거죠. 8,700원 한 것도 아니고 8,690원 하면서 25.1% 분리가세 맞췄습니다. 참 노력 많이 했는데요. 이 정도만 해도 상당히 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패시브 자금의 유입을 기다리는 어떤 요소가 됐다. 이런 거 보면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귀엽죠. 기업이 하는 것들이 딱 요 수준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면 상당히 귀엽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손익계산서를 보는데 굉장히 단순하죠. 제가 이제 증권사 이제 기획실에서 근무하면서 예산을 담당하면서 저도 손익계산서를 많이 다뤘는데 증권사 손익계산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증권사 손익계산서,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어떤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는 일반 제조업 기준이다라면 증권사 손익계산서는 증권사 수입은 이거예요. 순수수료 수입, 수탁수수료 수입, 취급수수료 수입,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순이자 수익 이런 거고요. 비용은 인건비, 판매관리비, 기타 판매관리비 이거 빼주고 나면 끝이에요. 정말 심플합니다. 그런 부분들인데 전체로 봤을 때 수탁수수료 수입이 상당히 좀 높고 순수수료 수입, 수탁수수료 수입 이런 것들이 좀 높은 상태고 나머지 순이자 수익도 상당히 높은 상태고 인건비가 상당히 좀 증권사는 이제 인건비 장사예요. 인건비 장사가 좀 남는 부분들이고 판매관리비가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산 같은 경우 목표 주가를 하향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목표 주가를 하향했다라는 부분들이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냐면 풍산 같은 경우 우리가 방산주 구리 가격이 상승하니까 풍산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코멘트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 주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건 좀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했습니다. 이건 이제 뒤에 가서 목표 주가 하향한 얘기는 좀 길게 하죠. 자, 방산 수출 비중이 아쉽지만 구리 가격 상승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두 가지 견해를 얘기를 했습니다. 2016년 별도 방산 매출액은 기록하면서 외양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제가 이제 2025년 건 빼버렸어요.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생산 라인 내수 대비의 우선 배정에 따라서 수출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보였다. 자, 우리가 이제 방산과 관련된 라인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수냐 수출이냐라는 건데 수출할 때 제가 영업이익이 좋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이라도 보셔야 돼요. 아니면 제가 계속 반복해 드릴 테니까 특별히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내수보다는 수출 쪽에서의 영업이익이 높은데 이번에 풍산 같은 경우는 내수 쪽에 전체적으로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OP마진이 12% 나올 것으로 보니까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죠. 수출 비중은 2017년 최소한 46% 이상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수출 모멘텀은 단기적으로 둔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또한 자꾸 얘기의 반복인데 내가 단기 투자자냐 장기 투자자냐에 따라서 풍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 구리 가격이 방산 둔화를 일부 상쇄할 건데 회사 측은 구리 가격이 올라갈 걸로 봅니다. 구리 가격에 대한 가정이 전체적으로 조금 톤 다운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동 부분에 대한 가이던스를 오히려 올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죠. 투자 의견은 바이로 유지하지만 목표 주가는 14만 7천 원을 하향했다. 2026년 수출 모멘텀 둔화를 반영하여 목표 주가를 기존 17만 8천에서 14만 8천 원, 와, 무려 3만 원을 하향했다라는 거죠. 다만 지정학적 긴장감 지속으로 인한 방산 추가 수주 가능성 및 구리 가격 강세가 투자 심리, 전사 실적 하방을 지지할 것에서 판단에 따라 투자 의견을 유지한다라는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죠? 이걸 듣고 여러분들은 풍산 그래도 뭐 믿고 투자할 만하구나라고 느끼셨나요? 아니면 이건 실질적인 매도 리포트야라고 느끼셨나요? 저는 후자입니다. 왜냐하면 투자 의견을 바이로에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홀드로 바꿀 수도 있는데 목표 주가를 하향하면서 투자 의견을 홀드로 하게 되면 풍산과 하나투자증권의 거래는 하나그룹과의 거래는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 같은 경우 방산과 관련해서 풍산과 거래를 좀 많이 할 텐데 이 부분의 것들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겠죠. 제가 제 책에도 썼듯이 이런 부분들을 애널리스트가 감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애널리스트 분들한테 감내하기에는 이 사회적 구조가 너무 큽니다. 이건 사회적 구조의 문제이지 애널리스트가 눈치 보기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애널리스트 분이 소신이 없다라고 보이는 건 아니에요. 뭐 그렇게까지 저는 이야기를 확장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놓고 보면 하나투자증권의 이 애널리스트 분은 충분히 할 얘기 했어요. 우리는 행간의 뜻을 읽어내야지 이 부분을 놓고 이렇게 다만이란 것을 해서 이건 정말 읍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거는 내러티브죠. 이거는 수출 모멘텀이 둔화된다는 건 뭐죠? 팩트입니다. 뒤에 가서는 내러티브예요. 팩트를 내러티브로서 포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회사의 입장, 면을 좀 살린 면이 있어요. 하지만 목표 주가를 하향했다라는 부분들, 실질적으로 이렇게 3만 원이나 하향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행간의 뜻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서 해야 되는데, 자, 저도 방송을 통해서 만약에 이 종목이 제 개인적인 견해죠. 제 개인적인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이 기업은 조금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당장 저 녀석 방송에서 끌어내려라라고 방송사를 항의 전화가 엄청나게 옵니다. 소신 발언을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막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변명 같은 얘기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사회적 구조예요. 구조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퓨어셀입니다. 두산 퓨어셀도 우리가 생각만큼 조금 좋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이제 막바지에 이제 실적이 나오는데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도 생각만큼 실적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2010년 4분기에 영업 적자를 기록하면서 컨센서스를 하회했다. 매출액도 1,360억, 와이어의 기준으로 반토막 났고요. 영업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액은 납품 예정인 연료전지가 2016년으로 지연됐어요. 그래서 2025년에 발생하지 못했다라는 것들이고 영업이익은 품질 이슈라든지 우리가 초기 양산 비용이라든지 백금 가격 등이라는 것들이 중첩되면서 전체적으로 크게 악화됐다라는 거죠. 모든 악재들이 지금 다 반영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 이제 데이터 센터 미국에 이제 진출할 것으로 보고 품질이 안정이 되면서 생산성이 개선된다라면 어떻게 보면 좀 과도기적인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두산 퓨어셀에 대한 부분들은 2026년이 2025년에 온갖 악재를 터는 것들에 대한 확인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산 퓨어셀을 보신다라면 우리가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2026년보다는 2017년에 대한 어떤 퍼포먼스를 좀 보자. 이것도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하나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익성 악화에 대한 세 가지 기준은 앞서서 좀 나왔죠. 세 가지 구조적인 부담이었다라는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셀스백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조기 교체를 했고 백금 가격이 상승하면서 원가 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SOFC 초기 생산에 대한 가동률이 아직까지는 정상적인 수율까지 못 올라오는 거죠. 자, 정상적인 가동률이라는 것은 몇 프로가 정상적인 가동률일까? 여기서 지금 목표치인 80%에 미달했다. 그러니까 군산공장이 지금 50%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50%가 돌아갔다는 의미는 나머지 라인이 놀고 있다? 이게 아닙니다. 나머지 라인이 놀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수율이 안 나오는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초기 생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자동차도 그런 뭐 농담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모델 나왔을 때 사는 것보다 한 2, 3년 그 모델이 이제 생산되고 나면 숙련도가 높아지죠. 그 숙련도가 이제 로봇 시대가 오면 또 달라지겠습니다만 숙련도가 높아졌을 때 자동차 품질이 확 좋아진다라는 거죠. 원래 초기에 같은 경우 가동률이 50%라는 것은 이제 숙련도를 높이면서 서서히 가동률을 높이고 수율을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원래 공장이 100% 가동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가 공장에 있어서 일부 유지 보수 들어가고 라인 하기 때문에 80% 이상 공장이 가동되면 100% 가동된 걸로 보는 겁니다. 많게는 이제 90%까지 보지만 여러분들 기준점을 두세요. 이런 건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돼요. 어떤 공장이 85% 이상 뭐 80에서 85% 이상 가동이 되고 있다. 100% 가동하지 왜 안 해? 아닙니다. 이 정도만 해도 100% 가동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뭐 우리가 공장이 가동될 때 100%, 120% 가동되는 거죠. 이건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공장 증설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FOFC에 대한 부분들이 수율이 좀 올라와 줘야 돼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감가상각비는 계속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도 제가 교육 영상에 집어넣어놨는데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 영상 여러분들 준비된 거 업로드 되면 꼭 보세요.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는 한번 시작하면 계속해서 비용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자,
공장은 지어놨고 감가상각을 하면서 비용은 한쪽에서 비용은 계속 떨어내고 있는데 비용은 계속해서 떨어내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지금 아직 공장이 제대로 제 모습을 못 갖추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두산 피어셀이 당면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산 피어셀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료전지 부분이 이제 크게 늘어나고 해외 매출 같은 건 있지 않습니다만 원재료비에 대한 어떤 부분들 전체로 놓고 보면 영업 적자가 지속되지만 축소되는 부분들이 보이죠. 영업 적자가 축소되는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요게 만약에 2017년도에 영업 적자가 확 흑자로 전환됐다. 이러면 정말 드라마틱한 부분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페노션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예, 페노션이 마지막입니다. 페노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벌크 부분의 강세가 이제 지속됐다. 벌크는 뭐고 비벌크는 뭔가요? 페노션은 벌크 회사인가요? 비벌크 회사인가요? 우리가 이제 벌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컨테이너 선이 있죠. 컨테이너 선이 있고 그다음에 벌크는 컨테이너 이외에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겁니다. 뭐 쌀, 석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이제 벌크라고 하죠. 근데 이 비벌크라고 하는 것은 그 외에 우리가 정형화된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2025년 4분기 평균 BDI가 우리가 2,159포인트로 전년 대비해서 47%나 급등했다라는 거죠. 연중 최대 비수기인 춘절을 앞두고 중국이 철광석 재고 구축 수요와 아프리카 신규 광산 가동 요인에 따라서 벌크에 대한 물동량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비벌크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벌크 물동량은 감소했지만 벌크 매출액이 전무로 감소했고 운임이 올라감으로써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을 냈다. 컨테이너 부분에서는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1,440포인트로 급락하면서 매출과 영업이 감소한 부분들을 보였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익은 좋아졌다. 그래서 5,800원으로 상회했다라고 말씀드리겠죠. 탱커 부분 감소했고요. LNG 부분 선단 확대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증하면서 전반적인 매출을 이끌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우리가 전체 매출이 감소한 이유는 미중 간의 갈등 여파로 곡물 사업이 전진 준비됐고 페노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호주에서 중국으로 가는 석탄 노선, 그다음에 아프리카 노선, 그다음에 이제 곡물과 관련된 노선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이제 페노션도 이런 벌크로서가 아니라 LNG라든지 이런 쪽들을 선단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조금 회사가 좀 변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표 주가 5,800원 바이 유지했습니다. 이익 추정치는 미세 조정에 그치나 2026년 글로벌 PR이 올라갈 것으로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상회했다. 선단을 계속해서 늘리는 겁니다. 신조벌크 내척, MR탱크 내척이 연내이들 전망이고 SK 해운으로부터 장기 용선 계약을 수행 중인 31만 톤급 배를 인수를 공시했는데 이렇게 되면 장기 운송 계약 증가에 따른 실적 안정성이 제고될 것이다. 우리가 배 같은 경우는 단기 용선보다 이제 장기 용선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경기가 올라갈 때는 장기 용선을 하는 게 좋을까요? 단기 용선을 하는 게 좋을까요? 반대로 경기가 떨어질 때는 장기 용선을 하는 게 좋을까요? 단기 용선을 하는 게 좋을까요? 요게 이제 서로 해운회사와 그 실제로 물건을 나르는 회사의 입장이 다르다라는 거죠. 경기가 확장 국면에서는 해운회사 입장에서는 단기로 빌려주는 게 낫죠. 하지만 용선하는 입장에서는 장기로 용선하는 게 낫고 경기가 하강일 때는 해운회사에서는 장기로 빌려주고 용선하는 데서는 단기로 하는 거죠. 일장일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재무제표에 크게 데미지를 입히거나 아니면 기업의 이익을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페노션에 대한 얘기까지 이제 오늘 딱 정확히 7시간을 마쳤고요. 자, 이제 뭐 내일 하루 더 남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설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뭐 지금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여러 기업들의 실적이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다양한 기업들을 또 다양하게 어떻게 보면 좀 뷔페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녁 식사 지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뷔페처럼 참 여러 가지 기업들을 참 맛보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기업들을 재밌게 맛보는데 내일도 이제 그런 시간들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러고 나서 아마 이제 실적 시즌이 끝나고 나면 리포트 발행되는 숫자가 급감할 겁니다. 실적 시즌이 끝나고 나면 리포트 발행되는 게 급감을 하고 주로 이제 메이저라고 그럴까요? 지금 큰 기업들 위주로 리포트가 이제 재편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이제 큰 기업들 뭐 지금 뭐 포스코를 해주세요, 뭐 포스코홀딩스 해주세요, 뭐 이런 댓글들 좀 달리고 있는데 그때 되면 이제 그런 리포트들이 나올 겁니다. 최근에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 주가 좋죠. 근데 지금 애널리스트 분들이 그 실적 시즌에 대한 것들을 체크하기 지금 급급해요.
근데 요게 이제 한꺼풀 설 때 이제 지나고 나면 그런 리포트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을 잘 적절하게 여러분들에게 취사 선택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저와 같이 계속해서 보시고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직 신입사원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저를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차영주가 방송 잘하나? 차영주가 방송하는 것들의 그 호응은 어떤가? 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라이브 영상도 중요하지만 요게 끝나고 1시간 정도 뒤에 저만의 이제 단독 영상이 나오죠.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응원 댓글 달아주셔서 저는 밤새 그거 보면서 잠도 설쳐가면서 감동에 젖고 있는데 좀 당분간은 뭐 댓글 다셨던 분들도 또 응원 댓글 가볍게 좀 달아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서 차영주를 좀 응원해 주십시오. 응원해 주시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 오늘 삼성전자 5,500포인트 찍었습니다. 이제 뭐 3% 이제 우리 라이브 방송 끝나니까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내일 저녁 또 6시 15분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